엄마, 그 남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제발요.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은 28살 딸 수진이가 병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어머니 김영자 씨의 손을 꽉 붙잡고 했던 그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55세 김영자 씨와 그녀의 딸 수진이에게 일어난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김영자 씨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비극.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김영자 씨는 지난 5년간 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딸 수진이와 단둘이 살면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왔죠. 수진이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어머니를 도왔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반찬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김영자 씨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두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김중배 씨, 또 한 명은 그의 친구로 소개받은 이몽년 씨였습니다. 김중배 씨는 영자 씨와 같은 반이었던 동창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자 씨를 좋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세월이 흘러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중배 씨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인과는 3년 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몽년 씨는 중배 씨보다 2살 많은 57세로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에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여유롭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첫 만남에서부터 영자 씨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였고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미소로 영자 씨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 김영자 씨는 두 남자 모두를 그저 좋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영자 씨에게 진지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배 씨는 직설적이고 열정적으로 다가왔고 목년 씨는 조용하지만 깊은 애정으로 영자 씨를 대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반겼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도 사세요. 저 때문에 희생만 하지 마시고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영자 씨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김중배 씨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영자 씨를 찾아와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제 남은 인생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중배 씨의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이몽년 씨는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영자 씨가 힘들어할 때면 어김없이 옆에 있어 주었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목년 씨의 말에는 깊은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 둘 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한 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 명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두 남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김중배 씨는 수진이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잘 부탁한다. 내가 내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중배 씨는 수진이를 대할 때도 솔직하고 편안했습니다. 이몽년 씨는 수진이에게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 씨, 제가 당신 어머니를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년 씨는 항상 수진이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누구를 선택하든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시신경 재생은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자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은 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중배 씨는 병원으로 달려와 영자 씨를 위로했습니다. 영자야,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수진이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중배 씨는 실제로 치료비를 지원했고 병원 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목련 씨도 조용히 옆을 지켰습니다. 매일 병원을 방문해 수진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왔고 영자 씨가 지쳐 쓰러질 때면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자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수진이가 병실에서 누군가 올 때마다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두 남자 중 한 명이 병실에 들어올 때면 수진이는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몸을 경직시키고 때로는 살짝 몸을 떨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영자 씨는 딸이 사고의 충격으로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수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실에는 영자 씨와 수진이 단둘만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수진아. 무슨 말인데? 엄마가 만나시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분은 어떻다는 거니? 엄마, 그 남자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김중배 씨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이목련 씨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왜 헤어지라고 했을까? 다음 날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한 말. 누구를 말하는 거니? 중배 씨? 아니면 목련 씨?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조심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어떻게 조심해? 뭘 조심하라는 거니? 엄마, 제 말 믿어주세요. 저도 확신이 서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두 분 중 한 분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자 씨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사람? 중배 씨도 목련 씨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농담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을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딸이 사고의 충격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과연 수진이가 지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영자 씨는 딸의 경고 이후 두 남자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먼저 김중배 씨였습니다. 중배 씨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방문했고 수진이를 위해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중배 씨는 수진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유독 말이 많아졌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왔어. 이거 먹으면 기운 날 거야.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중배 씨가 수진이 침대 옆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중배 씨, 뭐 하세요? 아, 이거. 수진이 침대 난간이 좀 헐거워 보여서 고쳐주려고.
중배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영자 씨는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중배 씨가 수진이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아, 사고 나던 날 기억나니? 그날 뭘 봤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중배 씨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 기억하기 싫은 일이었지.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질문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중배 씨는 사고 당일 수진이가 무엇을 봤는지 궁금해했을까? 그리고 중배 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중배 씨는 이혼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야. 오래 살다 보니 안 맞더라고. 중배 씨는 항상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동창 중 한 명에게 슬쩍 중배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중배가 착한 사람이긴 한데 좀 급한 성격이 있지. 옛날에 싸움도 잘했어. 화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었지.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던 중배 씨는 항상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우연히 중배 씨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병실 박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중배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냉랭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돈은 내가 댈 테니까. 응, 깨끗하게. 흔적 남기지 말고. 영자 씨가 다가가자 중배 씨는 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 영자야. 여기 있었구나. 그냥 회사 일로 전화 좀 받았어. 하지만 중배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몽년 씨에 대해서도 영자 씨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몽년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도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수진이를 살피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행동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영자 씨에게는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이 오히려 수상하지 않을까? 어느 날 영자 씨는 몽년 씨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관찰하는 듯한, 분석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몽년 씨, 무슨 생각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진 씨가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몽년 씨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영자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 영자 씨는 몽년 씨가 병실에서 수진이의 손을 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손이 차가워서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몽년 씨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명백한 거부였습니다. 영자 씨는 몽년 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독신이었다는 것, 철물점을 운영한다는 것 외에는 가족 이야기도 친구 이야기도 과거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몽년 씨, 가족은 안 계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왔죠. 친구는요? 별로 없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성격이라서요. 너무 깔끔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대답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몽년 씨의 철물점에 한번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됐지만 가게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몽년 씨가 가게는 좀 지저분해서 라며 항상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자 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몽년 씨가 일하시는 곳이 궁금해서요. 몽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시죠. 주말, 영자 씨는 몽년 씨의 철물점을 방문했습니다. 가게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철물점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주 오시는 손님이 아니라서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몽년 씨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가게 안은 각종 철물 공구로 가득했습니다. 철제기구, 나사, 수도관, 밧줄, 자물쇠. 다양한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가게를 둘러보는 동안 몽년 씨는 계속 영자 씨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건 만져보시면 안 돼요. 녹슬어 손에 묻을 거예요. 영자 씨는 가게 뒤쪽에 잠긴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는 뭐가 있어요? 아, 저기는 그냥 창고예요. 별거 없어요. 목련 씨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구경해도 돼요? 거기는 정말 지저분해서요. 다음에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영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목련 씨가 왜 그렇게 창고를 보여주기 싫어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배 씨도 의심스럽고 목련 씨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딸은 분명히 둘 중 한 명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다음 날 영자 씨는 다시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말해줘. 누구를 말하는 거니? 엄마가 너무 혼란스러워.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걸? 뭘 봤는데? 그날 밤 제가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적한 골목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너무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아서 영자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두 남자가 싸우고 있었어요. 한 명은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었어요. 누가 싸우고 있었어? 그때는 어두워서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체격도, 움직이는 모습도. 그래서 누구였니? 엄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내야 해요.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때리고 있었어요. 아주 심하게. 그리고 뭔가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영자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봤단 말이니?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고를 당했어요. 영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아, 혹시 그 사고가?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본 다음 날 바로 사고를 당했다는 게. 영자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런데 제발 말해줘. 그 사람이 누구였니?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시력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그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사고 나던 날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가 서 있었어? 얼굴은 모자를 눌러 써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체격이, 그리고 서 있는 자세가 전날 밤 싸우던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갑자기, 그 순간 그 사람이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어요. 영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수진아,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니? 중배 씨였니? 아니면 목련 씨였니?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병원에 오시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오실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올라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움직임이 그날 밤과 똑같아요. 누가 그러는데? 수진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상태는 어떠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영자 씨와 수진이는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과연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수진이가 말한 그 위험한 사람일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김중배 씨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중배 씨는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영자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중배 씨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신선한 거야. 오늘 아침에 직접 시장 가서 골랐어. 하지만 수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영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배 씨는 과일을 깎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졌어. 수진이 상태도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그냥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영자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영자 씨는 중배 씨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관절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물어가는 상처였습니다. 중배 씨, 손 다치셨어요? 아, 이거 회사에서 일하다가 살짝 긁혔어. 별거 아니야. 중배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사건이 일어난 게 정확히 2주 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중배 씨 손의 상처도 2주 정도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배 씨가 30분쯤 있다가 나간 후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방금 중배 씨가 왔을 때 너 많이 긴장했지?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했어요. 그날 밤 들었던 그 목소리와.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느낌이. 그래요. 영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배 씨가 정말 그 사람일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조사해보기로. 중배 씨의 과거를, 그의 행적을 알아보기로. 먼저 영자 씨는 중배 씨의 전 부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중배 씨는 이혼했다고 했으니 전 부인이라면 중배 씨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창의 명부를 뒤져 중배 씨의 동창 중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중배 전 부인 연락처 알아?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며칠 후 영자 씨는 중배 씨의 전 부인 박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미선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배에 대해 물어보신다고요? 미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중배 씨를 알게 돼서요. 그런데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배 씨와 재혼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제 충고 하나 드릴게요. 중배 씨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배 씨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배려심도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한 게 25년이에요. 처음 10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중배 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들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다는 거짓말, 누굴 만났다는 거짓말.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미선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폭력도 있었어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한두 번은 저를 밀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중배 씨가 사업 파트너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중배 씨가 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그 파트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중배 씨는 사업이 안 돼서 야반도주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조사도 했고요. 중배 씨도 조사를 받았어요. 영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지만 저는 알아요.
중배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 일 이후로 중배 씨는 더 예민해졌고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래서 이혼을. 네.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중배 씨가 계속 협박했거든요. 이혼하면 가만 안 둔다. 내 인생을 망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미선 씨는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중배 씨한테서 멀어지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영자 씨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중배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부 연기였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 부인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요. 영자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중배 씨의 회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중배 씨의 회사 직원 중 한 명을 우연을 가장에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기 건설회사 다니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제가 그 회사 사장님을 아는데. 김중배 씨 회사 맞죠? 네, 맞아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겉으로는 괜찮으신데. 겉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좀 까다로우신 편이에요. 어떻게요?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화나시면 좀 무서워요. 한 번은 실수한 직원한테 소리 지르시는데 정말 많이 화를 내시나요? 요즘은 덜한데 예전에는 심했대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직원들 많이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영자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깊이 캐면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이몽년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평하게 둘 다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몽년 씨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몽년 씨의 철물점 가게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몽년 씨요? 조용한 분이에요. 거의 말도 안 하시고. 얼마나 오래 가게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여기 온 게 10년 됐는데 그때도 계셨으니까. 최소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혹시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이상한 점이요? 특별히. 한 가지. 가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벽 2-3시에도요. 가게 문을 밤늦게까지 여세요? 아니요, 문은 닫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어요.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자 씨는 궁금했습니다. 몽년 씨가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뭘 하는 걸까? 며칠 후 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몽년 씨의 가게를 밤에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몰래. 밤 11시 영자 씨는 몽년 씨의 가게 근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상인이 말한 대로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가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몽년 씨는 가게 안쪽 그 잠겨있던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놀라서 돌아보니 김중배 씨였습니다. 중배 씨? 여기는 왜? 제가 물어봐야죠. 영자 씨가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혹시 몽년이 가게를 염탐하시는 건 아니죠? 중배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밤 11시에 이 한적한 골목을. 영자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배 씨는 영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자 씨,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수진이가 뭔가 말했죠?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자 씨 표정 보면 알죠?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하는 눈빛. 중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씨, 저 오해예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수진이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뭔데요? 뭘 숨기고 계신데요? 중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네. 몇 달 전부터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은행 빚도 많고 지금 정리 중이에요. 그걸 왜 숨기셨어요? 창피해서요. 영자 씨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중배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 상처. 이것도 회사 일 때문이에요.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친 거예요. 영자 씨, 저 정말 수진이 사고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믿어주세요. 영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배 씨의 말이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2주 전밤에 누군가랑 싸우신 적 있으세요? 중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주 전? 그날 채권자하고. 어디서요? 회사 근처 골목에서요. 그 사람이 돈 갚으라고 협박해서. 혹시 그때 수진이가 봤을 수도. 중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봤다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회사는 수진이 회사랑 반대 방향이거든요. 하지만 영자 씨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목련 씨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목련 씨가 나오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영자 씨? 중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밤늦게 제 가게 앞에 계신 거죠? 이목련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김중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련 씨, 우리가 설명할게요. 중배 씨는 조용히 계세요. 영자 씨한테 묻는 겁니다. 목련 씨는 중배 씨를 제지하고 영자 씨만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목련 씨,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을요? 목련 씨가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뭘 하시는지. 목련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분 다 보여드릴게요. 목련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겨있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놀랍게도 작업실이었습니다. 각종 공구와 재료들이 가득했고 작업대 위에는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골동품 복원 작업실이에요. 목련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진짜 일은 골동품을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이요? 네. 손상된 골동품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죠. 이게 제 진짜 전문 분야예요. 목련 씨는 작업대 위에 도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백자인데 깨진 걸 복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왜 이걸 숨기신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실은 제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중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고? 목련 씨는 중배 씨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냥. 중배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영자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배 씨와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영자 씨가 누구를 선택하든 존중할 겁니다. 목련 씨는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영자 씨를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걸 솔직하게 보여드렸어요. 영자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목련 씨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지만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자 씨는 병원으로 가서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목련 씨 작업실을 봤어. 철물점 안쪽 작업실에 골동품 복원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 수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배 씨는
회사가 어려워서 그동안 힘들어 하셨대. 엄마. 응? 엄마는 누구를 더 믿으세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수진아, 넌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날 밤 본 사람이 누구였어?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그날 밤 싸우던 사람이 한 말이요. 무슨 말? 골동품 값을 제대로 쳐줘야지.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면 어떡해? 라는 말을 들었어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동품?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련 씨인 줄 알았어요. 철물점 운영하는 사람이 골동품? 그럼 목련 씨가?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뭐가? 골동품 이야기를 한 사람은 맞은 사람이었어요. 때린 사람이 아니라. 영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때린 거야? 때린 사람이 입 다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동품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위협받은 거예요.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목련 씨가 골동품 이야기를 했다면 목련 씨가 위협받은 거고 때린 사람은 중배 씨. 엄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인가요? 저는 이목련의 조카입니다. 네. 목련 씨 조카요? 목련 씨는 가족이 없다고. 그게 사실 삼촌이 숨기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치 보내드릴게요. 30분 후 영자 씨는 한 카페에서 목련 씨의 조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목련은 제 작은 아버지예요. 목련 씨가 조카가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네. 삼촌이 가족 이야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무슨 일이요? 삼촌의 형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해요? 네. 당시 아버지는 골동품 사업을 하셨어요. 큰 거래를 진행 중이었는데 거래 상대가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정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그날 밤 골목에서 영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아니요. 증거가 부족해서. 용의자는 있었지만 입증이 안 됐어요. 그 용의자가 누구였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중배였어요. 영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시 김중배는 우리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거래가 잘못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됐고 결국 증거는요? 왜 잡지 못했어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날 밤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인이 있었죠. 하지만 삼촌은 확신하세요. 김중배가 범인이라고. 그럼 목련 씨가 지금까지. 네. 삼촌은 15년 동안 증거를 찾고 계셨어요. 김중배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요. 영자 씨는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목련 씨가 저를 만난 건 아니에요. 정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삼촌이 영자 씨를 만난 건 우연이에요. 그리고 삼촌은 정말 영자 씨를 좋아하세요. 하지만 김중배가 영자 씨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삼촌이 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영자 씨께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왜 본인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증거가 없으니까요. 15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냥 의심으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영자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2주 전 수진이가 본 건 그게 뭔데요? 영자 씨는 수진이가 목격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본 게 삼촌과 김중배가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수진 씨 사고가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중배 씨가 수진이를 영자 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정우가 말렸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15년 전에도 증거가 없어서 놓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떡해요? 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삼촌한테 연락하세요. 삼촌이 방법을 알 거예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목련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목련 씨, 저예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영자 씨는 목련 씨를 만났습니다. 목련 씨는 조카에게 들었는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자 씨, 정우한테 다 들었어요. 목련 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영자 씨가 저를 믿어주실지도 확신이 없었고, 수진이가 위험해요. 어떡하죠? 목련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중배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딸을 지켜야죠. 목련 씨는 천천히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중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중배 씨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결정을 내렸어요. 중배 씨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수진이가 사고 났던 그 골목에서 만나요. 저녁 8시에. 저녁 8시 한적한 골목. 김영자 씨는 가로등 아래 서서 김중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근처 건물 그림자에는 이목련 씨와 경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중배 씨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만나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배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수진이 사고 정말 우연이었어요? 중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연이지. 2주 전 이 근처에서 누군가와 싸우셨죠? 중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채권자하고. 거짓말 마세요. 이목련 씨하고 싸우셨죠? 중배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누가 그러던? 수진이가 봤어요. 그날 밤 목련 씨를 때리는 걸. 수진이가? 중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거기 있었어? 네. 그리고 다음날 사고를 당했죠. 우연일까요? 중배 씨는 한참을 영자 씨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영자야. 내가 다 알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날 밤 목련이를 만났지. 15년 전 일을 들먹이며 나를 협박하더라고. 15년 전 일이요? 이목련의 형. 내 사업 파트너였던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 가짜 골동품을 진짜라고 속여서 거래하게 만들었지. 중배 씨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 싸우다가 실수로 죽였다는 거예요? 계획한 건 아니었어. 그냥 화가 나서 밀쳤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부딪혔고 영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목련이가 15년 동안 나를 추적했어.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서 2주 전에 만났지.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때린 거예요? 위협했을 뿐이야. 입 다물면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고집불통이. 그리고 수진이가 그걸 받고. 중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하는 걸 봤어. 수진이 표정을 보니 날 알아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수진이가 경찰에 말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내 딸을 차로 직접 친 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지.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영자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겁만? 수진이가 시력을 잃었어요.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됐다고요. 중배 씨는 잠시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곧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영자야, 이제 어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증거 있어? 당신 입으로 다 말했잖아요. 누가 믿겠어?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그때 주변 그림자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이었습니다. 김중배 씨, 당신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중배 씨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뭐야? 이게. 한 형사가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두 녹음됐습니다. 당신이 직접 자백했어요. 중배 씨는 영자 씨를 노려봤습니다. 영자야,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영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몽년 씨가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배 씨 앞에 섰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을 찾아왔어요. 형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중배 씨는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긴 거 좋아? 하지만 내 형은 돌아오지 않아. 목련 씨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돌아오지 않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대가를 치를 겁니다. 경찰이 중배 씨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중배 씨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영자야, 내가 널 정말 사랑했어. 믿어줘. 하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병원. 수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영자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엄마? 중배가 모든 걸 자백했어. 15년 전 살인건도, 내 사고건도.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배가 사고를 의뢰했던 사람도 잡혔어. 그 사람이 증언하기로 했대. 중배한테 돈을 받고 널 쳤다고. 이제 끝난 거네요. 응, 끝났어.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몽년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련 씨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형님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 씨가 용기 내서 증언해준 덕분이에요. 목련 씨는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저 때문에 위험한 일을 겪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목련 씨. 목련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영자 씨는 목련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련 씨, 이해해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라도 못 믿었을 거예요. 영자 씨, 그리고 감사해요. 수진이를 지켜주셔서. 목련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분간은 딸이랑 둘이 살래. 엄마한테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엄마. 목련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영자 씨가 준비되실 때까지.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목련 씨. 6개월 후. 수진이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점자를 배우고 일상생활 훈련을 받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분식점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몽년 씨가 가게에 들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바람 좋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련 씨가 조용히 곁에서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든든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목련 아저씨, 요즘 가게는 잘 되세요?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점자로 철물점 설명서 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목련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영자 씨는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 진실, 용기, 그리고 용서.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고 수진이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김중배는 살인죄와 살인 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5년 전 범죄에 대한 시효는 지났지만 새로운 증거들과 자백, 그리고 수진이 사건으로 인해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시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씨와 이목련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목련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점자 번역 자격증 땄어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영자 씨가 기뻐했습니다. 목련 씨도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이제 정말 제 가게 철물점 설명서 만들어 주셔야겠어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영자 씨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55세에 다시 사랑을 찾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진실되게 대하는 것,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믿으며 힘들지만 함께하기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